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탑. 그래, 탑. 스투파, 타파. 스투파라고 하는 걸, 인도말 스투파를 타파로 음사를 하고, 그게 이제 한마디가 줄어가지고 한 글자가 줄어서 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말 음사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사하는 방법은 중국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음사 한 거를 잘라낸다니까요. 음사 한 거를 잘라낸다니까요. 스투파를 타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스투파, 타파, 그냥, 그 당시에는 비슷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발음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한문 발음도 계속 바뀌니까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비슷했을 거예요. 어차피 음사니까. 그런데 음사 한 거를 한자를 자른다는 건 굉장히 희한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도말 선나, 그게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명상, 고요하다, 참선할 때 선나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선나로다가 음사를 했다가 나중에 디아나, 자나를 선나로 음사하고 선나를 그냥 한 글자 잘라갖고 선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도식, 중국식입니다. 자르는데 기준도 없고 음사를 했는데 자른다는 거는 그냥 생각을 해서는 참 비상식적인데 누가 봐도 그렇지.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요.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제정신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상당히 비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탑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들, 지금 책으로는 116페이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해서 탑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탑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탑은 생김새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인도 탑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무덤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탑에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 그림 이렇게 그려서는 케이크같이 생겼는데, 탑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죠.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뀐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인도 얘기를 좀 시작해야 돼요. 왜? 인도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인도 걸 얘기를 해야 뭔가 견적이 나오죠. 이 상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상이 아주 재밌는 상인데, 지금 이게 뭘 들고 있냐면 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손으로 탑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의 얘기예요.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호신용으로 저렇게 탑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럼 저기다는 뭘 넣을까요? 사리를 넣어야 되는데, 원래는 부처님 사리를 넣어야 되는데,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사리를 넣을 수는 없고 뭘 넣을까요? 그게 부처님 머리카락, 부처님 손톱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넣어가지고 저게 호신부적입니다. 호신부적 같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사리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스님들 유해를 태우고 화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남은 어떤 구슬 같은 뼈, 구슬뼈라고 칩시다. 이걸 이제 살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시체도 살이라 그래요. 육체. 돌아가신 육체도 살이라 하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이나 손톱 이런 것도 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리의 폭이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사리탑이라는 개념이 부처님 당대로 소급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급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처럼 꼭 이런 구슬뼈만 살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탑을 가지고 있는, 저 안에 이제 사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 탑 안에. 그리고 실제로 완전 탑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저런 식 탑형으로 만들어진 상도 있어요. 저도 이런 걸 미얀마 가서 하나 사오고 그랬었는데, 저런 상. 사리 탑이 아니고 상. 그래서
사리탑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꼭 돌아가신 데서 시작된다는 건 아니라더라. 그런데 아무래도 머리카락이나 뼈보다는, 아니 머리카락이나 이 손톱보다는 이런 뼈가 훨씬 더 신성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고, 그죠?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우리가 이렇게 덜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닌데 필수 조건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손오공도 이렇게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도술도 부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필수 부분은 아니니까, 필수 부분은 아니니까 요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의미가 더 크겠죠. 물론 시체도 의미가 크지만 이거는 이제 금방 화장을 하니까 이거는 이 기간은 얼마 없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탑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가지고도 큰 탑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탑들이 있어요. 미얀마에 가면 쉐다곤 파고다라고 굉장히 큰 탑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런 지금 녹화장 정도 크기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 머리카락이 딱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왜? 요 사리들은, 이런 유한적인 부분인데, 유한적인 부분이겠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사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갔대. 그래도 그거는 더 이상 늘어나진 않겠지. 한계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소실됩니다. 사라진다고. 어떻게 사라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이 가지니까 문제죠. 무슨 문제냐면 내가 왕이야. 내가 불교를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내가 이제 굉장히 불교를 후원해 주는 대신에 이제 정치 권력이라든가 경제 권력으로 굉장히 후원해 주는 대신에 이제 스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부처님 사리 하나만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후원을 받으면 그러면 임금님 하나 모십시오. 이렇게 딱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불교를 좋아하는 왕이면 무덤에 갖고 갑니다.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돈이나 이런 거는 왕이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이건 내가 꼭 가져가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갔어요. 그럼 나중에 내 무덤을 발굴하면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게 살인지 모르죠.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는 지지만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딱 한계 수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도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처음에 이것과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게 없어지면 이거라도 부처님 머리카락이라도 이때 하는 거하고 이건 아무것도 없대 하는 거하고 또 틀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뒤로 가면 이것도 구할 수가 없죠. 이것도 없죠. 처음에는 이게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요거라도 좋아. 이러면 그런데 나중에 더 나중으로 가면 이것도 이제 의미적으로 더 구할 수가 없죠. 이미 있는 데만 있는 거고 새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부처님이 쓰시던 물건을 가지고 또 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루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 거, 지팡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그게 그의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간디 기념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디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박물관이라든지 가보면 그 양반들이 쓰던 유품이라는 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잖아요. 책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양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건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 그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그 델리에 있는 간디 그 기념하는 데를 가서 제가 굉장히 짜증난 게 그거였었어요. 거긴 갈 데가 못 되더라고요. 왜? 이 양반이 워낙 청빈하게 사니까 없어요. 유물이 없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좀 보게 해야 되는데 신발짝, 그 샌들 2짝, 그 다음에 이거 물레, 간디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물레거든요. 물레. 그 다음에 경상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데 안 온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쓴 물건도 그 사람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러면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이러면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건도 한계가 있지. 이런 물건도 한계가 있지. 수요는 많아지고 불교가 번성해지면서 수요는 많아지고 내가 왕이야. 그럼 뭐라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물건들은 다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전을 넣어요. 부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지.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 뼈가 들어있는 탑을 수투파라고 하고요. 수투파.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는 거고, 파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전이 들어있는 걸 지제, 제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념탑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기념탑. 그러니까 요즘 만들어지는 탑들은 다 보면 다 경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기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부처님이 이제 사리를 모신 이런 탑들이 거창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8개 나라에서 와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가요. 8개 나라 이제 왕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딱 모셔가거든.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다 이제 탑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 당시 벌써 국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태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서 부처님이 되신 뒤로는 깨달음만 얻은 게 아니고 그 위치라든가 힘이 있잖아요. 일반 왕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일반 왕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8개 나라에서 와서 서로 사리를 달라고 하고, 실제로 이 사리를 더 가지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가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갑니다. 저걸 더 가지기 위해서. 진짜 부처님을 좋아하면 전쟁도 일으킬 것 같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지 않아요? 제가 전에 구마라짐 얘기했는데 스님 때문에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스님을 모셔오기 위해서도. 그런데 사리를 더 갖기 위해서 전쟁도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지금 유럽을 무너뜨린 그 십자군 전쟁이, 예전에 중세 유럽을 무너뜨린 십자군 전쟁이 내가 예루살렘 성지에 걔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지에 성지 순례 코스, 이게 안전로 확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과 그 안전로, 순례자들의 안전로를 확보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전쟁 된다니까. 그래서 몇 차에 걸쳐 전쟁을 하고 엄청난 사람이 죽잖아요.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좋아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생각도 있죠. 그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얻는다는 게 맞아? 라는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8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자. 이게 전쟁에서 얻는 것이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8개 탑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한 탑이 바로 이 탑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탑이에요. 이게 랑그람 탑. 부처님 어머니 종족, 콜리족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그 다음에 당신 부인, 이런 쪽 종족이에요. 그 옆에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모셔가지고 만든 탑이 이 탑이에요. 탑 같지도 않죠? 이게 뭐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 오래돼서 무너져서 그래요. 오래돼서 무너져서. 이제 옆에서 보고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위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보면 원래는 이렇게. 그게 이제 다 이제 세월에 씻겨가지고 무너져 내린 거죠.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언덕 비슷하게. 세월이라는 게 다 그렇지. 그러면 한 2,500년이 흘렀는데 뭐가 남겠어요? 중국의 진시황 무덤도 그게 사람들이 예전에 무덤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조그만 언덕 같이 이렇게 동산 같이 생각했었어요. 여산릉이라고 산이에요. 산. 인공으로 만든 산. 그런데 그것도 엄청나게 깎였다는 거예요. 왜? 비 오면 계속 쓸려 내려가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비 와서 또 올라가진 않겠지. 봉분이. 그래서 이제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탑이 중요한 게, 나중에 이 8개 탑 중에서 7개 탑을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인도를 통일하는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전인도를 통일하는 굉장한 성군이거든요. 이 양반이 7개 탑을 열어가지고 전 인도에다가 사리탑을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사리를 가지고 다시 그걸 이제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만들거든요. 딱 만들었어요. 근데 이 탑만큼은 못 열었다는 거예요. 이 탑을 딱 열으라고 갔더니,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용이 반대해서. 용이 살았는데, 왕이 탑을 헐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 대 힘이 충돌해서 결국 이제 못 열었다. 뭐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저쪽에 어떤 용을 숭배하는 토템, 나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용을 숭배하는 토템 부족이 있었고, 그 부족이 강력하게 반발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못 가져간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결사항전으로 죽이고 갖고 가라. 이제 이렇게 막 대들면 힘들죠. 그리고 이게 군사적인 뭐 이런 거면 왕이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제일 상대하기 힘든 게 종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무 세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 탑은 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샬리, 리차비족하고 바치족이 모신 탑이에요. 이 탑은 이게 탑 아닙니다. 이게 탑 아니고 여기도 지금 가운데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건 탑은 다 없어졌고 다 허물어졌고 기단 부분만 있어요. 여기에 밑에 부분, 밑에 주춧돌 부분만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춧돌 부분만 있고 그것을 이제 덮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바람 치니까. 우리도 발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체육관 같이 이렇게 덮어놓거든요. 저기 숭례문 불난 뒤로 다 덮어놨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되니까 이제 많이 보여주는데 그전에 이렇게 딱 덮어놓고 하잖아요. 보호도 해야 되니까. 작업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그 2500년 전 유물들이 있으니까 진짜 유물이 있는 건 아니고 터하고 이제 돌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가보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갔을 때인데 이게 안개 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인도를 1월 달에 많이 가는데 1월 달이 원래 안개가 좀 많을 때예요. 많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안개가 끼면요 잘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이 안쪽에 사리를 어떻게 모셨나를 알 수 있는 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이 벽돌을 쌓은 부분들이 있고 이 안쪽에다가 이제 부처님 사리를 원래 모시는 거거든요. 사리를 모시는 거거든요. 어떤 홈 같은 거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더 잘 보여요. 벽돌로 뭐 쌓은 흔적도 보이고 홈이 보인다고요. 이렇게 무슨 구멍 빠듯이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 딱 이제 사리하고 사리 장원구라고 해서 사리만 딱 모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싸죠. 여러 이제 금속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뭐 수정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동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여러 겹 싸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그런 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그런 탑 중에 여기는 더 많이 남았죠. 벽돌이 더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8개 탑 중에 이게 세 번째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오늘 경산하는 거예요. 이런 건 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브리하와라는 데인데요. 인도에 가면 부처님이 사셨던 부처님 나라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네팔에 있고 한 군데는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부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팔 쪽에도 있고 인도 쪽에도 있어. 이렇게 인도가 있으면 여기 네팔이 장애인이잖아요. 그죠? 팔이 4개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인도가.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데다 여기가 태어나신 데다 이렇게 한다고요. 둘 다. 그런데 실제로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 석가족이 원래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쟁 때문에 이게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고 그 유민들이 다른 데로 이동해 가요. 살아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적인 얘기 제가 잠깐만 해드릴게요. 석가족이 원래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옆에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왕이 코살라국의 파사니곽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석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국이니까 옆에 있는 큰 나라니까 석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공주를 주면 내가 첩 같은 걸 하나 쓰겠다. 아니면 뭐 왕비로 쓰겠다. 왕비나 첩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부인 하나고 첩이 이렇게 되는데 저 동네는 그냥 왕비가 많은 수도 있거든요. 왕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왕건도 왕비가 한 20명 되죠. 그러니까 첩으로 놓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동등대우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걸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첩으로 되면 그 첩된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그래.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혈통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면 무조건 다 좋은 건데 왕들이 원래 피가 좀 이렇게 불순하게 섞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피가 불순하게 섞인다는 의미가 뭘까? 장희빈 생각하시면 돼요. 왕들은 귀족과 결혼하지만 이제 진짜 좋아하는 거는 눈에 이쁜 여자를 좋아하거든. 근데 이쁜 여자가 꼭 귀족은 아닌 거야. 조선시대도 봐봐. 대부분 영조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무술이 출신들. 어떻게 될까? 왜 걔네들이 왕가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건 간단한 거죠. 이쁘니까. 왕 눈에 띈 거겠지. 그죠? 무술이면 그냥 나인이잖아. 왕궁에서 이렇게 일하는 허접한 일을 하다가 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오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잖아.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신분이 높을 수는 없지. 허접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가 이제 섞인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신분을 세탁해 줍니다. 그 여자를. 그래서 무슨 수건에 봉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에 봉하고 이런 식으로. 창희빈도 그래서 희빈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탁을 해 주는 거죠. 세탁을 해서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는 신분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요. 신분을 세탁해 줘도 혈통이 낮은 거는 낮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이제 세탁되는 나라도 있고 세탁이 안 되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재밌다. 홍길동 봐봐. 홍길동도 지금 그 홍판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서자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 같아서는 그 여자를 신분을 높여줘 버리면 되지. 그러면 홍길동은 큰 불만이 없겠지. 근데 일반 사람은 그 신분을 못 높입니다.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높일 수 있는 거지 일반 이런 관료들은 못 높여. 그러면 신분제라는 게 필요가 없죠. 다 높여버리면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높이면 신분제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실은 예외 조항을 두는 게 뭐냐면 왕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 왕가가 외려 더 안 좋은 피들이 많이 섞여. 신분이 낮은 피가 많이 섞여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양반집 자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부모가 결혼해 준 대로 결혼해. 그냥 그렇게만 살면 큰 문제는 없겠지. 그 다음에 이제 첩두면 그거는 이제 서자로다가 다 빼버리니까 그럼 적자 계열은 아무 문제 없겠지. 근데 왕가 같은 경우는 신분을 높여버리니까 세탁을 해줘버리니까 거기에는 그 피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물론 부정한 피가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사이 왕 계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신분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약간 안 좋다는 거예요. 이제 모계나 이런 쪽에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석가족이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혈통이 안 좋으니까 우리랑 같은 레벨이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석가족 나라는 지금 가보면 네팔 저기 좀 총구석에 있어요. 총구석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종래혼 비슷하게 하면서 이게 혈통이 잘 유지가 되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집성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집성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집성촌이 발달하는 데가 어디냐면 약간 폐쇄적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결혼하는 거예요. 도시나 이런 데는 집성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섞여 살기 때문에. 근데 그 동네 마을이라고 봐야 이 마을 몇 개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걔네는 순수 혈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가능하죠? 석가족이 약간 이렇게 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석가족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 생각하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시절은 바뀌었지만 자기네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이 좋고 저거는 잡종이야. 임금이라도 대국의 임금이라도 잡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수치스러운데? 이래서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마하남이라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사촌 동생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출가를 하시니까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왕인데 이 양반에 딸이 있는데 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딸은 딸인데 이제 첩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천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딸이 있어요. 가능한 얘기겠죠? 근데 이 석가족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천민이라고 이렇게 되면 종모법이라 하는 거예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우리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신분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홍판사하고 첩하고 한 거잖아요. 일반 천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홍길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아버지 신분을 따르면 얘는 양반이어야겠지? 엄마 신분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모법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를 따라간다는 거거든, 이게? 엄마 따라간다? 그러니까 얘는 천민이에요. 왕 아들이라도 천민이라고. 왕 딸이라도. 근데 얘를 보내요. 얘를 보낸다고. 이 사이에서 나오는 게 비울이라는 애예요. 비울이라고 하는 애고, 얘가 비두다따라고 하는 사람인데, 얘가 나중에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 나라라고 석가족 나라를 간 거예요. 이게 참 웃긴다고, 이게. 내용이 참 이게 웃겨요. 엄마 나라라고. 갈 수 있잖아요. 외갓집.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외갓집인데. 그래서 갔는데, 얘가 어렸을 때 갔는데, 가가지고 자기는 대국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족 이런 귀족들이 잘 안 보이는 거지. 아이, 나는 쪼밀쪼밀한 것들, 이게 세련돼봐야 벌거 있어요. 우리는 프랑스에서 막바로 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어깨에 힘을 주고 이러다가, 얘가 이제 좀 까불까불 하다가, 석가족 꼬마애들하고 놀다가, 얘가 좀 교만하게 했지. 얘기가 좀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좀 맞은 것 같아요. 어디 피도 들어온 게 이제 이래가지고, 애들이 저 박아버렸어. 까분다고. 뭔 뜻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그거를 맺힌 거예요. 맺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그때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너네를 다 전멸시키겠다. 원한 관계지. 원한 관계. 살인 사건도 왜 우발적인 거는 이렇게 죽지만 원한 관계면 굉장히 잔인하게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친구 영화 이런 거 봤잖아. 장동건 죽을 때 보면 그게 일종의 원한 관계지 뭘. 많이 묵었다니까. 얼마나 묵었으면. 그 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왕이 된 뒤에 석가족을 전멸시키러 와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부처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성 앞에까지 옵니다. 성 앞에까지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 마하남이 나와요. 여기를 전부 다 포위하고 군대로. 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미 경쟁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병력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하남이 직접 나와요. 그리고 이 앞에 연못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마하남과 이 비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외손자예요. 그런데 이제 적통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조금 애매한 외손자예요. 외손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외손자예요. 가지고 와서 이 양반이 무릎 꿇고 빌어요. 내 부탁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적이라도 저 외할아버지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 연못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만 이 포위를 풀고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나가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도망갈 수 있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큰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나 해녀도 5분 10분 못 있을 건데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해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물속에서 자기 상투를 풀어가지고 물 풀에다가 머리카락을 묶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물에 묶이니까 뜨지도 않고 안 나와. 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부탁이니까 들어주고 조금만 해가지고 저거 잡아오고 도망가봐야 몇 놈이나 도망가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그 몇 분 상간에 그거 잡는 거 일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탕채 안 나와. 이게 나오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들어가 봐라 이랬더니 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은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죽어도 이건 외할아버지잖아. 이 양반은 안 죽인다고. 아무리 판이 바뀌어도 저 양반이 신분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죽을 일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라에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게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오늘날 뭐 정치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IMF 맞고 나서 누가 책임졌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뭐 핑계 대가지고 있다가 다시 재기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게 현실이거든.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귀감이 될 만한 얘기예요. 이때 빠져나간 사람들이 세운 게 이쪽이에요. 이쪽의 석가족 나라예요. 옮겨간 거지. 옮겨간 거지. 그리고 그 양반들이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탑을 세운 게 이 탑이에요. 이 탑이에요. 이 탑을 보면 이 탑도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하나 좀 넣을 걸 그랬네. 사람을 너무 안 넣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한 요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게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또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게 배치도. 그래서 가운데 탑을 중심으로 해갖고 절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가장 놀라운 거는 이 탑에서 이제 사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내려가가지고 발굴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발굴해서 사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인도에 하나밖에 사리가 없다면 이 사리가 가장 유력한 사리입니다. 인도에서. 그 사리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그 사리 용기예요. 거기서 발견된 사리 용기. 그래서 피부리 하와이에서 여기 써 있잖아요. 1898년에 발견됐다고. 이것도 탑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탑 모양이에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아까 그 탑 같죠? 이렇게. 그런 탑 모양으로. 이런 걸 보고 사리 용기라 그러는 거예요. 사리기. 사리를 이 안에다 이제 넣는 거죠. 넣고 이렇게 딱 덮어놓은 거예요. 탑 모양으로. 여기 보면 글자가 쓰여 있어요. 브라흐미 문자로 글자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거는 보이죠? 네. 읽지는 못해도 쓰여 있는 건 보이잖아요? 그게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석가족 붓다의 세존의 사리병으로 명예로운 형제 자매들이 모신 거예요. 석가족들이 모셨다는 거예요. 부처님. 여기까지만 보기는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보여드려야지. 이게 부처님 사리예요. 뼈입니다. 뼈 편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뼈 편.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면 이 사리예요. 인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왜냐하면 랑그람을 이제 랑그람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사리가 가장 유력해요. 그리고 랑그람 발굴했을 때도 뭐 사리가 그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걸 봐서 이 사리가 가장 정통성이 있는. 사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아쇼카 왕도 이제 뒤에 후대에 가서 탑을 만들고 이제 그러면 이제 탑이 무너지면 또 중축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거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리에는 누구 뼈다라는 게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섞이거나 유실되거나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같은데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옛날 이렇게 그대로 나와버리면 그러면 가장 신비성이 있죠. 가장 신비성이 있죠. 여러분들 복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봐. 여기는 이제 부처님 화장했던데, 부처님께서 화장하셨던 그 자리에 세운 기념탑이에요. 라마바르탑이라고.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잘 해요. 이게 뭐 닮지 않았어요? 이것도 내나 모자 같아요. 꼭 모자 같죠. 원래는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건데 저는 저거를 이게 라마바르탑을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어린 왕자 생각해요. 어린 왕자 책을 딱 맨 앞에 딱 읽으면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면 모자 같은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주인공이. 그럼 어른들은 보통 모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렇게.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처님 화장했던 자리, 부처님 화장했던 자리에 만든 탑이고, 이게 이제 아쇼카 왕이 만든, 아까 아쇼카 왕이 만든 대표적인 탑이에요. 대표적인 탑.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예전에 이랬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게 이제 그 탑이에요. 실질적인 탑. 굉장히 장엄하고, 이게 이제 보파레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보파레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게 참, 인도를 갈 때마다 딜레마에 빠지는 게 저 아쇼카 왕의 산치탑이에요. 산치탑. 굉장히 큽니다. 36m 정도 직경이 되고, 막 위로도 높이도 한 20m, 16m인가 뭐 18m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인도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부처님 유적이고, 여기가 아잔타 엘로라 쪽이 여기고, 이게 참 애매하다고. 저거 하나 보러 하루 이상을 가야 돼요. 저 탑을 보러.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죠.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큰 탑이고. 그래서 이제 가볼 만은 한데, 저게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데예요. 저기는 이제 인도의 이 산치탑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인도의 사랑 이야기. 아쇼카 왕의 그 끝나지 않은 그런 참 로맨틱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젊었을 때 이 동네 총독으로 내려와요. 젊었을 때 이제 왕자일 때 총독으로 내려와서 저기서 이제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아쇼카 왕이 인물이 안 좋습니다. 인물이 안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이 전생에 부처님한테 모래 공양을 올리고 저렇게 지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래 공양을 올리고 지위가 높아지는 덕분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모가 추하고 승질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좋은 거를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잘 올려야 돼.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또 들으면 아주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 관계되는 얘기만 잠깐 해드릴게요. 이 탑과 관계되는 얘기만. 그래서 저 산치에 가가지고 총독을 하는데, 그때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애가 둘이 태어납니다. 그게 마힌다하고 쌍가미타라고 하는 남자의 여자애. 마힌다라고 하는 게 남자애고 쌍가미타가 여자애인데, 얘네 둘이 나중에 스리랑카 불교의 시조가 돼요. 둘 다 출가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아쇼카가 여기서 총독 임무를 마치고 다시 파탈리푸트라 수도로 돌아가요. 임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요. 그때 이 여자한테 기다려라,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춘향전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까먹어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춘향전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그렇게 까먹는 버전도 있어요. 춘향전 버전에. 실제로도. 그래서 까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도를 다 통일하는 그런 왕이 되는데, 이 여자는 매일같이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동구 밖에 나가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죽어요. 망부석이 되는 뭐 이런 거죠. 망부석 전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이 돼요. 죽고 나서 나중에 아쇼카가 전 인도를 통일하게 되고 얘네가 찾아와가지고 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이제 상기를 하는 거죠. 맞다. 내 인생에 저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통일하고 이런 바람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생각할 뭐 여가도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 여자를 생각을 하는데 이미 죽었잖아. 죽은 여자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황제라도 지금 전 인도를 통일한 황제예요. 인도를 최초로 통일하는 거거든요.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여자에게 무엇인가 해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부처님 사리탑을 이 양반 이름으로 모셔줘야겠다. 여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죽은 뒤에라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게 이 산시탑이에요. 이 산시탑이에요. 보면 내용이 탑도 뭐 거창하고, 이건 뭐 직접 가봐야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사람 크기가 한 이 정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난간 도는 거예요. 이렇게 탑을 순례하기 위해서 탑돌이 할 때 오른쪽으로 돌으라고 이렇게 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돌고 이런
이렇게 탑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만자로 이렇게 네 군데 구퉁이가 있어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탑을 이렇게 탑돌이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대충 알 수 있죠. 이렇게. 참 그래. 감동스러운 유적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부조를 해놨죠. 많이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이 조각에 이제 부처님 발자국도 있고 이때는 부처님 불상을 만들기 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자국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양한 부처님 관계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무슨 조각인지 아세요? 여자가 여기 하나 누워있죠? 코끼리가 이렇게 기 들어오고 있죠, 여자한테. 이렇게. 이게 부처님 어머니가 지금 태몽을 꾸는 거예요. 6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 부처님 태몽이거든요. 이게 코끼리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귀엽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이거 보입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신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고, 엄마는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태몽이. 그런 조각도 있고, 뭐 부처님 관계된 조각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무리를 걷는 부처님이 나와요. 부처님 기적 중에서 이제 무리를 걷는 게 있거든요. 삼가서병제를 제도할 때 무리를 걸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삼가서병제라는 그 당시 마가다국의 가장 큰 종교, 왕사성에서 가장 큰 종교 지도자예요. 제자가 1000명이나 있었다는. 이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통들을 보여주는데 우기 때 물이 쫙 차오르는 거예요. 인도는 3개월 동안 비가 오니까 우기가 있으니까 막 차오르니까 부처님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부처님 미처 못 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양반 못 피했네? 이렇게 막 찾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배 타고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내나 배 타고 나서 찾자 이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그 부처님 보입니까? 걸어오시는 부처님 보입니까? 어디 있어? 보여? 이게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까? 아유 참 큰일 났네. 이때까지만 해도 불상을 표현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묘사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셔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후 관계상. 더 재밌는 거 악어도 있다. 악어 보입니까? 악어가 되게 웃기지? 씩 웃고 있는 것 같은 별 그림들이 다 있어요. 이 밖에 저쪽 멀리 보이는 건 이제 승원, 절. 탑 옆에 이제 큰 탑이 있고 절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작은 탑, 이게 산시대 탑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건 작은 탑.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러한 탑이 점점 정형화돼 가지고 아까 우리는 이렇게 무너진 탑들밖에 못 봤잖아요. 네, 무너진 탑들밖에 못 봤는데 이런 식의 정형화된 탑으로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 탑이 어떤 전형을 이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인도 탑이 되는 거고 그 뒤로도 이제 여러 가지 탑들이 있고 중국을 거치면서 이제 탑이 양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 안에서도 또 다른 탑 양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또 복잡한 얘기들. 그리고 그 안에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만 복잡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죠? 네. 뭔가 이렇게 들을 만한 탈선한 얘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그렇게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